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재판은 중계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압 1219호 피고인 한덕수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 출석하셨고요.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특별검사부 김영수.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이환우,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이환일 검사님 나오신가요? 네, 네, 이환우 검사입니다. 이환우 검사님. 네, 변호인 누가 출석하셨나요? 네, 법무법인 해공에서 정연택 손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뭐 재판 진행하기 앞서서 뭐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질서 위반 행위 있을 때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는 법정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경우는 진행 순서와 관계없이 바로 감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동일한 내용은 오후 재판이 시작할 때도 간략하게 법정 질서 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서면 확인을 하기 앞서서 지금 저희가 재판이 오늘 정인신문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 가지 절차를 한 후에 수요일 날 종결을 하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이제 변호인들께서 피고인 신문 후에 최종 변론을 하고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 후에 그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하시고자 하셔가지고 길을 잡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지금 이제 제가 쭉 다른 사건 할 때도 정의신문의 경우는 이제 정의신문 후에 별도 기일로 종결을 한 적은 있는데 피고인 신문을 하고 다른 길에 꼭 종결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피고인 입장은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추후에 참고 서면 등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특별법에서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라 꼭 필요한 사정이 아니면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현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그 취지는 저희도 뭐 100번 동감하고 있는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가 최종 변론을 이제 그 프리덴치한 자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 있고 저희가 주말 내에 그걸 완성해서 월요일 날 진행하기는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인 신문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의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은 그 내용도 저희가 혹시 뭐 우리 특검의 그 신문 내용이나 저희 쪽의 저희 쪽에서 신문한 내용 중에도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면 그 PT 자료에 저희가 실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좀 상당히 좀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능하면 좀 뭐 바로 이틀 정도 뒤인데요. 예, 한 길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가능하면 저희가 뭐 오전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요일 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CCTV를 지금 이제 열람만 하고 등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뭐 예정으로는 지금 금요일이나 그 뭐
이후 시점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열람을 하고 실은 피체로 만드는 데 좀 반영을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실은 그런 사정들까지 더하면은 실은 실제로 조금 월요일 날 그거를 준비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변론 자료가 양이 많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예정으로는 1시간 반 정도 지금 분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구체적인 변론 입장을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재판부 입장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가능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결이 가능한지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 최종 일정은 뭐 기존에 안내드린 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종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최종 변론에 관해서 그렇게 뭐 장시간에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자료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종결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된 서면 보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11월 18일자로 의견서를 내셨는데 네, 의견서의 내용은 추가 증거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검 측에서 11월 18일자로 추가 증 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 측에서 네, 11월 18일자로 추가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두 분류인데 첫 번째는 위증 공소사실 관련해서 피고인의 헌법재판소와 국회 관련해서 증언 부분을 그 동영상을 제출했고 또 한 가지는 내란과 관련해서 현재 관련 사건에서 진행 중인 소방청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 조서 공판 조서에 관해서 추가 증거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 신청서 접수 후에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도 고지를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도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추가 증거를 신청하셨고요. 변호인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단 영상 USB로 영상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서들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은 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로 네.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증거 능력에 특별한 의의는 없고 이제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다만 수사 보고서를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혹시 거기에 의견이 혹시 기재되어 있나 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640번 말씀하시는 거죠? 수사 보고서. 예, 앞부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제출을 해서 제출하셨나요? 근데 의견은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네. 어떤 것들을 첨부한다는 취지로만 간략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럼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 변호인 진술로 특검 진술로 해가지고 640순번 640번 수사 보고서는 특별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된 서류만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동의하시는 걸로. 예, 뭐 쓰겠습니다. 의견이 없다면 저희는 네. 예, 동의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입증 취지 부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걸로 저희가 증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파일들은 이제 일단 증거 조사를 조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파일별로 주요 부분은 재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오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음 월요일 하시? 네. 추가 증거 관련해서는 그 추가로 신청한 부분 피고인 신문 직전에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 직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길지는 일단 뭐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영상 부분은 뭐 주요 부분은 최소한 재생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혹시 뭐 아까 보고서 등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제출된 서면은 뭐 불출석 사유서 등이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네.
네, 11월 17일자로 네,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자 김용현과 관련해서는 11월 17일자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다가 당일날 다시 철회가 되었다가 18일자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현,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김용현 정의 관해서는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내셨는데, 네, 이 사안은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범죄 피해자가 정의로 나올 때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 동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서면이 제출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네, 이상민 정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건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 중요 혐의 종사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거부권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 160조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선서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언 거부가 해당하지 여부는 신문사항을 듣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대로 진행하시죠. 예. 일단 증언 거부와 관련해서 의견을 먼저 좀 진술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인이 현재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이제 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공범주의에 있다는 사정을 들어서 증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증인은 그제 11월 17일 날 본인 재판에서 증인의 변호인을 통해서 증인의 공범 지위에 있는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임정주 경비국장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피고인 한덕수 총리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은 그 내란 공범 지위에 있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증언할 경우에 어떤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 재판에서는 증인과 내란 공범에 있는 지위에 있는
다수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한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도 이 재판에서 스스로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다른 내란 공범들도 증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범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재판 지연만 노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따라서 앞으로 증인의 본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오늘 증언 거부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준비한 신문상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일정 어떠셨습니까? 신문상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데 12월 3일이 워낙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 기억도 안 나고 말씀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 묻겠습니다. 예, 이양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세히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김용현 장관과 대화하던 중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오늘 저녁 9시쯤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라는 말을 들은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대답할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데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잘 안 들립니다. 아, 예. 김용현 장관이 무슨 일로 들어오라고 하던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네. 증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증인의 통화 내역을 보면 김용현 장관과 3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가요? 통화 내용을 묻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음에도 비아폰으로 다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평소에도 그렇게 비아폰으로 통화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바로 집무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까? 네, 그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어떻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0시 36분 37초경에 집무실에 들어갔고 약 9분 뒤인 20시 45분경에 피고인과 김영호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들어가기 전까지 약 9분 동안 집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원탁 위에 비상계엄 22시 전국이라고 적힌 문건이 있는 걸 봤다고 진술했죠?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적힌 종이는 누구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원탁 중앙에 대통령이 앉았고 대통령이 앉은 자리 원탁 위에 여러 문건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앉은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자리 하나를 비운 채 박성재 장관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집무실 오른쪽에서 원탁을 빙 돌아서 대통령 왼쪽 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때 증인이 앉은 자리 부근에 한 장의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그 문건을 손으로 집어 들어볼 수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20시 45분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온 다음 약 11분 뒤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요 들어오기 전까지 약 11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집무실로 들어온 다음
다 같이 대접견실로 퇴실할 때까지 약 13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에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12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원탁에 있던 비상계엄이 적힌 종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증인이 집무실에 들어간 20시 36분부터 조태열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들어온 20시 56분까지 약 21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김영균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것만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 의견을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전 피고인이 국회에 출석하여 계엄 준비를 의심하는 야당 측의 질문에 대해서 야당의 의석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야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계엄을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그 당시 국회 상황에 비추어 비상계엄 정국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 더 이상 비상계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을 국회로 출동시키는 상황에 대한 논의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 모두 계엄 선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번 묻겠습니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보면 다 같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인 예, 증인 저 영상 좀 보십시오. 이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인 21시 10분경에 피고인, 그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조태열 장관의 손에 문건이 들려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해당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누가 준 것인지 진술해 보시겠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의 손에는 2개의 문건이 들려 있고 나중에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기도 하는 등 집무실에서 총 3개의 문건을 받아온 것이 확인이 되는데 증인은 이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12월 3일 20시 36분경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 그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장관이 순차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장관이 이렇게 영상에 보는 것 같이
집무실 안에서 문건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CCTV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증인은 피고인 조태용이 집무실 안에서 문건을 받는 장면 못 봤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안에 설치된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 원탁에 앉아서 앉아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장관이 집무실 안에서 문건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21시 10분경 증인을 비롯해서 다 같이 대접견실로 나온 직후인 21시 11분경 김정환 수행실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1시 12분경에 나오고 21시 14분경부터 강의구 부속실장과 김정환 수행실장이 조기용 장관, 최상목 부총리, 오영주 장관, 송미령 장관, 안덕근 장관, 박상우 장관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추가 국무위원들을 부르게 된 건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18항 묻겠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등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그때부터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수행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추가로 소집할 국무위원 명단을 받은 것은 21시 12분경 그러니까 증인과 나머지 피고인 등이 대접견실로 나온 지 2분 뒤 바로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집무실 안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기 전에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안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환 수행실장 역시 21시 12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요건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누군가 정족수라고 하는 말도 들었다. 이를 듣고 강의구 부속실장과 함께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를 때 국무회의를 하려나 보다라고 추측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주장과는 달리 21시 10분경 대접견실로 나오기 전에 집무실 안에서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는 게 논리적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증인의 주장은 대접견실로 나온 이후 국무위원들끼리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무실 안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말했을 뿐 국무회의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까? 자세한 것은 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CTV 영상 21시 13분경부터 14분경까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김용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면서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종족수에서 4명이 모자랐던 시점에서 김용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가락 4개를 펼쳐보면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 김용현 장관과 피고인이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1시 28분부터 21시 29분까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21시 28분경에도 집무실에서 나와 피고인과 증인 박성재 장관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 당시에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에 김용현 장관에게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용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박성재 장관도 김용현 장관과 군 병력 동원 상황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악령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군을 동원할 만한 아무런 소요타 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군을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고인과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아무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하는 상황에서 계엄 정국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통령과 그 당시 미리 집무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모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에 관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았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네, 순번 몇 번이 되나요? 15,466쪽입니다. 김건모 순번 451번. 네, 네 진행하시죠. 예. 이 김용현 장관은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증언을 보면 증인에게 줄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CCTV 영상 21시 48분부터 21시 51분 사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증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약 3장으로 보이는 문건을 꺼내 3분이 넘도록 읽는 장면이 확인됐는데 이 문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진술해 보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1시 49분부터 23시 05분 영상 중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중 일부를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적견실을 나가고 증인도 대적견실을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자 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후 약 16분간 피고인과 대적견실에 남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증언해 보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보여주는 3장의 문건 중 한 장을 직접 가져가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고 증인이 문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이 문건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증인의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이 증인의 하루 일정표였다, 장관 일정표였다라고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증인이 이미 끝난 12월 3일자 장관의 하루 일정표를 피고인과 확인했다 이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2항 묻겠습니다.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증인은 울산에 남아있던 그날 하루 일정 울산 김치 행사와 관련해서 함께 동반했던 처가 울산에 남아있는 상황이 우려돼서 아내가 걱정돼서 이 일정표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증인의 처는 21시 15분경 서울에 도착하는 비행기로 상경할 계획이었고 증인도 처음에는 같은 비행기로 서울에 상경할 예정이어서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1시 48분경에 이미 서울로 상경했을 것으로 보이는 처의 일정에 대해서 증인이 뒤늦게 그 계획을 확인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은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상당 시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다수 확인됩니다. 만약 증인의 주장대로 울산에 남아있던 아내의 일정이 걱정되었다면 충분히 아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증인이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은 없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34만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약 16분간 증인의 12월 3일자 하 장관의 하루 일정표 또는 울산 행사와 관련된 피지를 보면서 대화를 하였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시겠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34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날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서 16분간 대화한 후에 광화문 정부청사로 돌아와 23시 37분경에 허석권 소방청장의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은 증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단전다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허석권 소방청장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증인은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을 언급한 다음에 24시경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허석권 청장이 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24시에 경찰이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24시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데 라는 말을 한 것입니까? 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허석권 청장이 언급한 경찰의 소방청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4일 13시 11분경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에 앞서서 재차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를 걸어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소방청에 조치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네, 질문 중에 해제 후입니다. 선포가 아니고 약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의는 계엄 해제 후인 이렇게. 예, 네. 계엄 해제 후입니다. 네. 네. 해제 후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13시 11분경에 허석권 청장에게 다시 전화 걸어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혹시 소방청에 조치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계엄 당일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하여 처음 물은 질문 자체가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인지였고 그 다음에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을 언급한 후에 24시경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말한 경찰의 소방청에 대한 협조 요청은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이 소방청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소방청이 안전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당부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증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소방청의 단전 단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걱정돼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면 굳이 단전 단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언론사 5곳의 명단을
세세히 언급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검사님 지금 이것이 총리님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피고인과 저희 증인이 재판에 대해서 같은 하얀 문건을 것을 가지고서 증인신문으로 논의한 하는 거 측면이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6항 묻겠습니다. 결국 증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24시를 기한 언론사 단전 단수 그리고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을 포함한 언론사 5곳을 언급한 사실은 있는 것이 맞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4시경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곳에 대한 단전 다수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까? 아까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넘어가시죠. 예. 네. 증인도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가 실행될 경우에는 여러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21시 1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왔다가 다시 잠깐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문건의 내용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21시 14분 25초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영상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증인이 대접견실로 나왔다가 21시 14분 25초에 한 번 더 집무실에 들어가 나왔던 사실 요걸로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뭐가요? 지금 한 번 더 두 번째 들어간 영상이 요거를 네. 말하는 거 맞습니까? 뭘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간 장면이 이 장면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당시 집무실에 들어가 원탁에 앉아 있는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대통령에게 지금 계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깥에 있는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재고를 건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증인은 이때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집무실에서 무엇을 했고 어디에 놓여있던 문건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44항 생략하겠습니다. 45항 묻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듯이 증인이 두 번째로 집무실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시간은 정확하게 13초입니다. 그런데 이 13초의 시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원탁 옆자리에 앉고 대통령에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금 계엄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깥에 있는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대통령부터 나가 있으라 라는 말을 듣고 다시 자리에 일어나 집무실 밖으로 나오기에는 지극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당초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압수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증인이 이와 같이 두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 대략 1, 2분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대통령의 원탁 자리에 놓인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보았을 뿐이고 이 정도 1, 2분의 시간이라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던 증인에게 대통령이 별도의 단전 단수를 지시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맞죠?
답변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이 모든 국무위원들이 나간 상황에서 증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서로 상의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그거하고 지금 문건과 질문하시는 연관이 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은 거부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질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보고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밑에 그런 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을 보시고 적절히 뭐 시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그 증인은 12월 3일 20시 36분부터 21시 10분경까지 34분 동안 첫 번째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머물렀 당시에 이미 34분이란 긴 시간 동안에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머물렀던 당시 상황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장기 시간에 걸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어떤 그 안에서 36분 동안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했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허석권 소방청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이미 국회 회의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경위는 설명할 알리바이가 필요했고 네, 이 질문 넘어가시죠. 예, 네, 생략하시고요.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시죠. 46번 묻겠습니다. 증인이 단전 단수 등이 기재된 지시사항 문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허석권 서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허석권 서방청장에게 전화를 걸기 직전인 23시 34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네. 48항 묻겠습니다. 영상 22시 42분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왔다가 자리를 뜨면서 증인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신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스처가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뭐라고 하면서 저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제스처가 무슨 제스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걸라는 제스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49강 묻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주고 송미령 장관, 오영주 장관, 조교훈 장관 등에게도 지시사항을 말한 다음에 자리를 뜨면서 증인에게 저렇게 전화를 거는 손짓을 한 것으로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권 소방청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인에게 준 지시사항의 문건은 경찰에게 준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했고 실제로 증인이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말하였다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다수 지시사항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받은 문건에 있는 내용과 같았는데도 증인은 계엄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50이랑 묻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기 전에 서명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접견실 그리고 대통령실 복도 관련 영상입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좌측에 착석하고 있던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를 말하자 강의구 부속실장이 결재판에 이를 받아 적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대접견실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당시 증인과 박성재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53항 묻겠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을 알아보라고 말을 해서 대통령실 국무회의의 담당자인 안수용 행정관을 불러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 양식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고 하고, 조태열 장관, 최성목 부총리, 송미령 장관, 오영주 장관, 박상우 장관 등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서명을 하고 가시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증인과 박성재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라 이런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4분 영상 보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닫으라고 손짓하면서 증인 박성재 장관 그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쪽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때 최상목 부총리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제 피고인은 최상무 부총리가 서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이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말을 한 기억이 있다, 이렇게 피고인 진술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과 박성재 장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국무회의 직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22시 45분부터 49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퇴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규용 장관이 22시 45분경에 이렇게 대접견실을 떠났음에도 증인이 대접견실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규용 장관이 대접견실로 나간 22시 45분 이후 피고인이 증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증인, 박성재 장관, 오영주 장관 등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약 3분 넘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2시 46분부터 22시 48분 사이에 피고인이 종이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이때 피고인과 남아있던 국무위원들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경에 있었던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언제 어디에 있던 중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박성재 장관과 이 당시 회의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칠 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은 남아보라라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남아보라고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65항 생략하겠습니다. 66항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증인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무언가를 말한 다음에 피고인이 남아보라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이 서명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67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에 관해서 증인은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상우 장관, 조태열 장관 등은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 종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 이런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뭐 반대 신문을 하실 게 있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네, 주신문에 다 거부를 한 상태라서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한 과정의 CCTV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전 재판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별 없으시고. 네, 그러면 오후 재판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뭐 재판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으시죠? 준비하시는데 아까 시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네. 혹시 특검에서 문제가 예,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그 허석권 그 소방청장의 증언 내용이 그 피고인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방금 전에 저 증언 거부했던 이상민과 그 피고인 간의 16분간 단전단수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 관련하여 협의한 그 사실과 관련해서 허석권 소방청장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재판 다른 그 이상민 사건 재판부에서 허석권 증인이 증언을 한 게 월요일자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신문 조서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그 좀 나오면 바로 그 저희가 증거 신청한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증거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른 사건 관련해서 뭐 중요한 자료라서 수요일날 종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자료가 늦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낼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앞서 네. 추가로 제출한 게 전부가 아니고 한 가지 더 예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최대한 준비를 해보시고 예. 뭐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되면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꼭 필요해서 종결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면 그때 말씀하시고요. 예, 예. 네네. 일단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오전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후 2시에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